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엣지라이프랩의 김성일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환경이 식량과 에너지와 갈등을 일으키고 왜 또 정치화되는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기후 팬데믹으로 혹시 공포스러운 대멸종 시기로 진입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해보았습니다. 멸종에 관한 공포는 피터 브레넌의 최근 책 대멸종 연대기에서 잘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난 5억 년 동안의 5번에 걸친 대멸종은 모두 탄소의 급격한 증가 혹은 감소로 이에 따른 지구 서식 환경의 변화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물론 탄소의 증가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우주에서 암석이 지구 표면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요. 커다란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모두 엄청난 규모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고 해수면 상승이 최고조로 이어지다가 대륙의 판구조 운동이나 심지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생명 활동 자체가 탄소를 바다로 급속히 빨아들여서 빙하기로 들어가면서 그 시대 모든 생물의 멸종으로 종결되었다고 저자는 학계의 견해들을 소개합니다. 만약 6번째 대멸종이 발생한다면 저는 과거의 5번 멸종들과는 달리 자연재해 때문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인류의 커다란 실수 혹은 이기적인 행동의 극대화로 탄소의 방출이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면서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탄소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요? 청정에너지인가요? 여기에 답은 아마 2가지 방향일 겁니다. 하나는 지구 상층권 외곽에 설치될 태양광 패널이고요. 또 하나는 핵융합입니다. 이 두 기술은 모두 빨라야 2050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저탄소 기술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요. 그래서 코로나와 탄소 3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미래로 가는 출구, 탈탄소를 둘러싼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최근 기후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상당히 흥미롭게 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제사회에서 탄소 문제에 관한 미국과 중국의 역할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당시 200여 개 국가가 참여했던 파리 기후 협정의 목표는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서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1.5도 이하로 유지해야 지구 생태계가 심각한 어려움 없이 생명 지지 기반을 지킬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이 목표를 위해서 회원국들은 각자 온실가스 배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야만 합니다. 여지껏 참여를 꺼리던 중국과 미국이 합류하면서 다자간 기후협상의 완성본인 듯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 4일 트럼프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를 깜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에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대규모 탄소 배출국 중에서 어떤 나라도 탈퇴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완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철회하면서 자신의 등장을 세상에 알린 겁니다. 취임 후 트럼프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셰일가스를 허용하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으로 미국은 원유 수출국의 반열에 올랐고 자국의 경제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전임자인 오바마 버락 미국 대통령이 이 협정에 가입한 것은 그와 민주당이 바라보는 기후변화의 기본 입장과 결을 같이 합니다. 게다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마는 허리케인 샌디의 도움으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입니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미트 롬니 후보자를 샌디가 멋지게 KO 펀치를 날린 그 덕을 본 겁니다. 그러니 오바마의 선거 승리 연설에서 국가의 재정부채, 사회적인 불균형에 이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해를 본인이 해결해야 될 3대 재해로 명시할 정도였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미국의 탄소 배출은 증가일로였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그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환경연구기관 중 하나인 로딤그룹의 케이트 라르센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자동차의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요. 거의 모든 경제 분야의 체계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기후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다고 지적합니다. 환경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거의 재앙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 정책으로 2035년도까지 18억 미터톤 이상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할 겁니다. 다행히 각 주와 시 단위로 이어진 재생에너지 확장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요. 탄소 배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트럼프의 조치로 인해서 증가된 막대한 이산화탄소는 두고두고 미국의 짐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을 눈치챈 중국 시진핑은 파격적인 선언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작년 9월 22일 시진핑은 유엔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2030년 이전에 중국의 탄소 배출량의 감소가 시작될 것이며 2060년 이전에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 더 엄격한 정책과 조치를 통해서 파리 기후협정에 대한 이행을 높여갈 것이다. 중국이 과연 40년 안에 탄소 배출 세계 1위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지 저를 포함한 많은 환경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인 메시지 전달이었습니다. 그동안 더욱 강력한 기후 행동을 해올 것을 압박해온 유럽의 지도자들은 시진핑의 발표에 갈채를 보낸 겁니다. 물론 중국의 기준은 아직 국제적인 요구사항에 크게 뒤집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소위 사다리 음모론입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산업혁명 이후 성장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해서 지금의 지구온난화를 만들어 놓고 중국 등 소위 제3세계가 발전을 하려는 단계에 탄소를 규제한다는 거죠. 중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가려 하니 사다리를 미국 등 선진국들이 걷어찬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도 2000년대 초까지 중국과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처럼 큰 목소리로 투정거리지는 못하고요. 눈치를 보는 입장이었지만요. 그러나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는 남을 탓할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게 되었습니다. 눈치도 더 이상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중국이 G2의 반열에 오르고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등 강대국의 모습을 국제사회와 자국민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시진핑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탄소를 방출한 대가로 부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기후 대응을 위해서 이를 줄이는 부담 또한 가져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도 엄청났고요. 그래서 중국은 태도를 바꿨고 다른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영향을 받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이미 눈치를 볼 시기와 상황을 오래전에 지내버린 한국이 탄소 규제 혹은 더 크게는 지구환경 문제의 눈치만 보다가 중국의 선언에 끔찔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 안 된 탄소 중립 선언이 나왔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늬만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유라시아 그룹의 경제환경 분석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중국은 한때 그들의 버팀목이었던 기준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려 왔다고 그렇게 중국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미국 뉴저지 스토니브룩 대학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전문가인 중국계 미국인 강허 교수 역시 2019년 중국의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 에너지 관련 탄소 배출량의 약 28.8%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산층 인구 증가를 감안할 때 시진핑의 2060년 탈탄소 약속은 엄청난 도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역시 회의 섞인 시각도 있는 거지요. 중국이 탄소 중립 발표가 있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의 탄소 배출이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줄었다는 것을 밝히면서요. 중국이 미국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고 빠르게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만연한 환경 오염을 무시한 채 환경 문제로 미국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단순히 미국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 의도일 뿐이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미국의 2배 수준의 압도적인 탄소 배출 1위 국가이고요. 여전히 배출량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지난 수년간 증가 추세를 현저히 줄여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사실 미국 중심주의라는 본인의 정치적 기조가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시진핑에게 우세를 지키지 못함을
우려한 반발일 뿐입니다. 미국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 약해진 환경 리더십을 강화하고 미국의 입장을 세계에 천명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미국의 가능한 환경 변화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의식 있는 과학자들의 연합 전략 담당 이사인 엘든 마이어는 이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면서 중국의 탄소 중립 선언에 숨어 있을 시진핑의 정치적인 의도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 예로 시진핑이 천명한 녹색 경제에 관련된 정책 등은 코로나 위기로 심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완전히 실종되었는데요. 최근 중국은 2020년 상반기보다 48기가와트가 늘어난 전력 수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석탄 발전에 의한 겁니다. 2019년에 석탄 사용량보다 훨씬 늘어난 겁니다. 줄인다고 큰소리는 쳤지만 탄소를 더 늘리는 정책을 뒤에 숨긴 겁니다. 눈 감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그러니 시진핑의 탄소 선언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국제사회의 에너지 추이를 관측해오고 있는 미국의 NGO인 글로벌 에너지 모니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252기가와트의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는 석탄 전기발전소가 다수 있으며 이는 2019년도 말 미국의 총 석탄 용량인 229기가와트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석탄 발전소는 앞으로 수십 년간 탄소를 엄청 뿜어낼 겁니다. 그러니 중국이 탈탄소로 가는 길은 악마의 길입니다. 자, 여기서 악마의 디테일에 검증 들어갑니다. 유럽 국가들은 시진핑의 탄소 중립 약속을 기대하면서 파리 기후협정 5주년 기념일인 작년 12월 12일에 중국이 보다 신뢰할 만하고 일관성 있는 탈탄소 관련 후속 전략을 내놓도록 압박했는데요. 많은 기후 선진국들이 파격적인 환경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이로써 잔뜩 기대의 수위가 높아졌던 중국의 완전한 탈탄소 이슈는 또다시 요원한 염원이 되었습니다. 속은 건 아닐까요? 시진핑의 선언은 선언으로 그칠 겁니다. 디테일이 없는 거죠. 사실 기후과학자 제케 하우스파더는 중국이 2060년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자면 상상 이상의 희생과 중국식 시장경제 체제의 대대적인 변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연 세계적인 경제 성장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이 기후 대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할 수 있을지 처음부터 미지수였다는 거지요.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4년간 세계의 기후 대응 분야에서 최악의 행보를 겪고 있던 미국이 조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으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대선 레이스 도중에 수차례에 걸쳐서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후변화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것이며 다시 파리 기후 협정으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국 쪽으로 기우는가 싶었던 환경 리더십에 미묘한 파동이 시작된 겁니다. 환경 이슈의 정치적 야심은 금물입니다. 9월 22일 시진핑의 탈탄소 선언을 열렬히 환영했던 파리협정 회원국들은 12월 12일 시진핑의 침묵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러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실추된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게 국제사회와 손잡고 탈탄소의 비전을 함께 이끌어가는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문재인 정부가 시진핑이 부탁 혹은 명령으로 탄소 선언을 한 것은 아닐까 하고요. 중국의 부속 국가를 자청한 문 정부의 입장에서 중국 선언을 보고 따라 뵙겠을까 혹은 최소한 영향을 받았을까 말입니다. 만약 시진핑이 부탁했다면 이런 말과 함께 했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정치적 선언이니 매도 같이 맞으면 덜 아프니 같이 합시다. 기후변화 대응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글로벌 리더십을 흥미롭게 다룬 세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다음 네 번째 시간에는 일본의 실속 있는 탈탄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